DJ의 공식 연설문집 속에는 이게 없습니다. 장문회가 재정돈에 가서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빠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냐 아니냐? 저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새삼 조선조를 찬양하고 내세우고 하는 정말 낯뜨거운 일들 또 많습니다.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때 명성황후라고 백성들을 안 불렀습니다. 민비라고도 안 불렀습니다. 아주 저주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축이고 고종이 뭐 계몽군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걸.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런 어떤 거니까 행태가 있었죠. 지금 좀 거칠게 표현하기엔 별 생쇼를 다 하는데 동학 혁명이 없었으면 뭐가 없다 어쩌고 저쩌고 무식한 것과 가정스러운 게 여기서도 겹쳐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이야기죠. 안중근 의사, 당사자 안중근 의사 부친 동학 토벌군 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중근 의사는 뭡니까 그러면? 동학 그렇게 하는. 이 웃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학을 그렇게 현창을 하고 떠높이고 뭐 그걸 조사를 해가 또 뭐 어쩌고 한다고. 일진회 아십니까? 일진회. 매국 조직이라고 그러죠. 친일 조직. 한일 합방운동 했다고 다 들어보신 바는 있죠. 근데 일진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한 부분은 자세하게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손병희 선생 아시죠? 3.1운동의 천도교 전체 사실은 대장 지휘자였죠. 1903년 4년 무렵에 그러니까 러일전쟁 전야 러일전쟁 터지고 할 때 일본에 있었어요. 망명회가 있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고 합니다. 일본 군부에 러시아하고 잘 싸우라고 헌금합니다. 헌금. 1만행 헌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비유적 표현으로 러일 전쟁에 관한 태제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손병희 선생이 이런 식의 그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필연적으로 1903년 때입니다. 필연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때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될 때 한국은 일본하고 동맹을 하여 러시아와 싸워야 한다. 러일 전쟁에서는 일본이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과 동맹을 하여 조선은 그렇게 싸워서 성전국의 지위를 가져서 장차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손병희 선생이 이렇게 자 이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도발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나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천도교 거기에 자료에 나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국문학자 김윤식이라는 국문학자 이름 혹시 들어보셨죠? 네, 국문학자. 제가 최초로 이 이야기를 접하고 깜짝 놀란 거는 저는 이제 전문적인 그 역사 연구자가 아니니까 보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너무 놀래버린 게 김윤식 선생이 이제 작고하셨는데 한국의 이제 1급 국문학자 아닙니까? 입장도 좌파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죠. 마르크스주의적인 이제 문예 이론 공부하고 뭐 이런 분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386 세대들 운동권 사람들은 뭐 김윤식 하면 다 압니다. 이분이 쓴 어떤 책, 이광수와 그의 시대라는 이제 그 이광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 시대를 조망을 하는 이런 이제 문학 비평 역사서적이기도 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좀 한번 보자라고 들미고 하다가 보다가 이 대목이 나와서 소설화치게
놀라고 알게 돼가지고 너무 놀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막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게 돼가지고 천도교 책에서 공식 자료로도 나와 실려가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우리 국사교과서에 나오나요? 그리고 이 얘기들은 조심스럽게 잘 언급도 잘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역사라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설 판타지처럼 장문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버릴 수 없는 이렇게 복잡하게 뒤엉키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학당 그러니까 이영훈 선생님이 그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적절한 어떤 분이 표현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도대체가 일본과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해가지고 기본 정리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일본은 큰 도둑인데 통으로 영원히 먹어치우를 삼키려고 하는 큰 도둑인데 째째한 소매치기처럼 묘사를 하고 찔끔찔끔 뜯어가는 것처럼 그러지 않다. 이미 일본은 그러니까 조선을 영원히 집어삼키려고 그러지 않았나 이거죠. 자기 것이었어요. 이런 식의 것들인데 묘사를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뜯어가고 조금씩 깨작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1943년도 44년도 아까 그 손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국사학자는 좌당우당 입장을 떠나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콤플렉스 환상 그리고 여기에 항일 무장투쟁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그 이승만 그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폄하 이런 것 속에서 그때도 그랬지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무장투쟁에 대한 환상, 판타지, 낭만 존재하죠. 뭐야 외교론이 뭐냐? 저도 어릴 때 다 그렇게 듣고 그건 웃기는 거다 이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교론이 가치가 있고 그걸 따지기 전에 또 팩트를 보고 참 놀란 게 제가 뭐 폄하를 한다 아니다 모든 걸 떠나가지고 특히 이제 주사파들은 이런 이제 무장투쟁과 관련해가지고 오래전부터 북한은 자신이 그렇고 주사파들도 굳게 믿고 있는 김일성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참. 장문도 이제 그런 장문이 없는데요. 보천보 전투. 예. 그게 1937년이었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뭐 그런 것처럼 써져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두 명이 이제 일본 측 두 명이 주재소 습격을 해서 죽는데 그 주재소의 일본 순사의 2살 먹은 딸과 그리고 요리사 2명이 죽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튀겨져 가지고 만들어내죠. 그때 당시에 신나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제 그렇게 부풀려서 있었는데 동아일보가 뭐 그렇게 소설 써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막들을 이제 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정언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소위 그쪽 일대의 좌파 진영의 빨치산의 일원이었다는 사람, 강위룡인가 뭐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뭐 주장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김일성은 참여도 안 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단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에서 그러니까 일본 밀정이 되어 있는 조선인들을 색출 소탕한다라는 명목으로 당시 만주 일대의 30년대 초반입니다. 30년대 초반 시기 대속청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 만주 일대에 있었던 한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좀 씨가 마르다시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사를 냅니다. 그래서 파괴되고 이렇게 되고 김산이라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송 오브 아리랑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한인 공산주의자 만주에서 활동을 하던 그 님웨일전가 작가가 이제 그 쓴 뭐 소설의 주인공 한인 공산주의자 민생단 색출 작업에 걸려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
고문도 당하고,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고, 한인 이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고문도 당하고 작살나게 얻어 터지고 요절하죠. 이런 일. 한 사례입니다. 김일성도 그런 혐의로 민생당 그 광기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한인들이 조선인들을 매우 미워했거든요. 알력이 컸습니다. 알력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연히 그러니까 또 일본을 등에 업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긴장과 알력이 존재를 하는 거죠. 안갚음. 김일성도 잡혀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이제 남아있는 거 보면서 참 실소. 누가 변호를 내줍니다. 아, 이 친구는 김성주라고 되어 있죠. 아,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중국말도 아주 잘하고 중국에 대한 충성심이 중국 사람 이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냐? 믿을 수 있냐? 어쩌냐? 그래서 나이도 좀 어리기도 했었고 처단이 안 되고 살아남습니다. 자, 중국어를 중국 사람 이상으로 잘한다. 중국 사람 이상으로 중국에 충성을 하고 있다. 김성주죠. 김성주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해방공관에서 귀국을 하실 때 국적. 자, 대한민국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45년 8월 15일에서 48년 8월 15일까지 아직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이승만 대통령의 국적은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런 얘기, 질문도 잘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안 하는 거죠. 그죠? 무국적자. 국적을 안 가져요. 국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뭐 고민도 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귀국을 제동을 걸고 막죠. 여권 발급. 일본 사람도 아니고 뭐 미국 시민이 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국적자였어요. 자, 그러면은 김일성은 국적이 소련, 중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인가 삼중국적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서도 그 국적은 한참 뒤에 정리를 또 해나갑니다. 귀국할 때 공식적으로 소속대가 있었던 것은 들어보셨죠? 88여단 뭐 이런 거하고 소련군 장교 지위로 국적도 소련 사람이고 소련군 장교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괴뢰잖아요. 그게 무장투쟁을 화려하게 했던 것처럼 한 게 없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게 사실 일본과 그 컴플렉스 문제인데 일본의 어떤 그러니까 무력, 무장력 그리고 조직화된 그 단속력의 힘이라는 게 그거하고 치열하게 못 싸웠다고 해가지고 그 비난하고 하면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어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청나라 깨뜨리고 러시아 깨뜨리고 중일 전쟁으로 중국도 작살내고 있었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아직도 지구상 최강대국인 미국하고 맞짱 떴잖아요. 그런 일본하고 싸워서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싸워 이겨서 해방을 못 시켰다라고 비난을 하면 어쩌자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매섭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에 분위기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율곡 선생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기억나시죠? 이렇게 개탄을 냈다. 근데 그렇게 개탄을 하고 비분 관계는 하는데 싸울 준비를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은장도는 가지고 다녀도 칼 차고 다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다 만화고 소설이고 작문입니다.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특히 살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참담하게 깨지고
책임지지 않는 문화, 정말 예외적인 어떤 이런 문화였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박정희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걸 정말 창피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YS 시절에 청와대 근무도 하고 이랬을 때 참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저 또한 민망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문민정부는 창피한 얘기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국가의 민족의 어떤 거니까 지배 내지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무인적인 어떤 속성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수립되던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두 가지 유형이 등장하면서 바로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근대 민주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다 이제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죠. 보통평등, 직접 비밀 다 아시죠? 그런데 보통선거 원칙은 한참 뒤에 정착을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적 권리와 관련해서 보통선거보다도 훨씬 먼저 자리 잡고 한 게 있습니다. 병역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뒤엉켜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왠가 하면은 국민국가 체제가 그렇게 해서 독립혁명이든 프랑스 혁명이든 이게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 간단합니다.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던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일반, 그러니까 소위 백성, 농노 이런 사람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식으로 얘기하면 백성인 거죠. 권리가 없다라는 게 뭐였는가 하면은 무기를 손에 댈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를 손에 대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본질이 이제 그러한 건데, 무기를 손에 잡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게 그런 겁니다. 그 의무.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고, 그거는 정치적 권리하고 지배적 권리하고 바로 통해가 있는 겁니다. 나이트 이상의 귀족 계급이 일본의 사무라이층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무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기를 시민의 입장에서, 피플들이 시민이 되어서 무기를 손에 쥐게 되고 가지게 된 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독립혁명. 미국 독립혁명을 이끈 무력은 민병대였는데, 바로 오늘날 미국 헌법, 수정헌법에 그대로 강철 같은 조항으로 관철되고 있는 무기 소지의 권리가 있잖아요.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못 없애고 있잖아요. 전미 총기협회라는 게 미국에서 아마 그런 어떤 협회 단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협회겠죠. 못 없앱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하지만 왜? 그건 정치적 권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일본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전 인민의 사무라이와죠. 칼을 다 쥐게 되는. 일본은 역설적에도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사무라이들이 칼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무라이 계층들은 칼을 공식적으로는 다 버리게 된 거죠. 원래 사무라이 성들은 두 자루에 칼을 차고 다니고 이럴 권리가 있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보편화시키는 게 함부로 이제 칼들을 차고 다니고 하면 안 되도록 하는 건데, 미국은 총을 갖다가 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프랑스 유형. 프랑스 유형이 국민 개병제로 군대를, 국민군을 만들어서 프랑스 혁명 전쟁에 뒤이어서 나폴레옹 전쟁 때도 마찬가지인데 약 10년 이상 유럽을 석권해 버리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놀라운 어떤 위력을 발휘를 하는데 국민군의 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져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국민 개병제로 해가지고 징병을 하는 겁니다. 징병은 다 싫어할 것 같죠. 그런데 징병을 해가지고 120만을 모읍니다. 10만 수준의 군대였던 게 120만의 병력을 모집을 해가지고 숫자에서 우선 압도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여전히 용병으로, 귀족이 지휘를 하고 월급 주는 용병으로 군사적인 이렇게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군사적으로 전략 전술에서 탁월하고 이런 어떤 신화가 남아있고 묘사가 남아있고 하지만, 나폴레옹이 군사적 어떤 그런 천재성,
있는 지점도 있고 평가할 지점도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당시 그렇게 군인으로서 동원됐던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이랬던 겁니다. 땅을 갖게 됐어요. 농노에서 해방에 땅 가지고 내 땅, 내 가족 내 땅. 그리고 두 번째로 옛날에는 나이트,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수행을 하게 된 병력의 의무를 수행할 권리를 갖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처음에 예전에 이제 영화나 이런 장면들 떠올려 보면은 이런 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병사들 군대 복장들을 보면은 무슨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무슨 광대를 본다. 인형을 너무 복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복장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프랑스의 일반 병사들에게 주변 국가들이라면은 장교들이 입을 수 있는 복장을 다 입혀줍니다. 프랑스는 가장 화려한 복장을 일반 사병들에게 다 입히고 긍지를 불어넣어주고 훈장 제도를 발명을 합니다. 만들어내가지고 훈장을 주고 신분과 관계없이 전공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장군으로 끌어올려주고 이런 부분들. 보통 선거는 아직 도입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 힘으로 휩쓸어 버립니다. 군. 한국에 그런 군사적 전통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민다움을 자랑을 하고 군사 독재라고 욕을 하고 군 이러면은 군발이가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유럽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군발이 능력도 없는 게 무슨 정치를 한다고 라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기량의 훈련을 받고 그 각오가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이게 뭡니까? 자, 여기에 더해서 보편적인 얘기들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슌페트라는 사람 이름 기억 들어보신 슌페트 경제학자. 그러니까 그다지 이제 요즘은 별로 거론이 안 되는 어떤 사람이죠. 이제 그 오스트리아 학파 이런 케인즈하고 같이 쌍으로 거론되기도 하고. 근데 참 입장이 독특합니다. 이 사람을 좌파라 해야 될지 우파라 해야 될지 아무튼 빨갱이는 아닙니다. 막스레닌주의자 아니고. 어쨌든 조금 그러니까 시니컬하게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어떤 1942년도에 나온 책에서 자본주의의 필연적 몰락을 예견을 하고 경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위기, 진정한 위기는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 모순이 어떻고 계급투쟁이 어떻고 그건 다 헛소리고 무슨 X소리고 그게 아니라 가장 진정한 위기는 지식인 계층의 양산, 그게 한없이 불어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책임한 회방꾼, 그리고 얼마나 날카롭게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가라는 것을 경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강박증에 사로잡히는 이런 계층들이 끝없이 늘어나게 만들고 이들이 자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대면서 자본주의 자체를 무너뜨리게 돼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제 참 늘 이제 이렇게 뜨끈뜨끈한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런 유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의 속성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교 사회주의 이 지점들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정도전이라는 어떤 또 사람 그 조선 경국전 만들고 조선 개국할 때 또 굉장히 좋게 이렇게 소설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시시비비를 이제 다 떠나가지고 이방원하고 정도전하고 이런 문제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고 좀 놀랬던 게 조선 경국전. 그럼 조선에 이제 그 이데올로기 체제를 다 잡은 건데 상업을 억제하고 억눌러야 되는 얘기가 끝없이 반복되게 나옵니다.
그걸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탐욕에 휩쓸리게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축을 가로막아야 되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제가 혀를 차게 돼요. 이건 도대체 뭐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유교 사회주의 체제다라는 당시. 그래서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이제 지식인들이 조선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다라면은 어쩌면은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일찌감치 비판되고 등장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습니다. 소련의 노멘클라투라라는 특권층을 보면서 늘 생각이 나는 저거하고 양반이 똑같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고, 조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지만 그 다 사실은 절반은 노비죠. 절반은 그 농사 짓는 절반은 신문상 노비고 뭐 이런 거. 소련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인민 계속 떠받들고 하지만 사실은 노멘클라투라라는 특권층이 지배하는, 당을 기반으로 특권층을 지배하는 특권체제였죠. 자유민주 체제가 아닌 자유가 떨어져 나간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소비에트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신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 얘기해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귀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건데 이미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유교 사회주의적 기질과 수입 좌익사상의 교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다. 이게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끝없이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면서 판타지를 만들어내고 정복시키고,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인 어떤 기질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무장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이승만은 미국에서 놀다 왔다 이렇게 해버리고, 김일성은 무장투쟁을 했다더라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서 김원봉 등장하고 뭐 등장하고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죠. 사실관계도 틀린 것도 있는데다가 사실은 한일 합방이라는 조선의 멸망 자체가 국제정치적인 어떤 거니까 결과였고, 그러니까 또 당연히 그 현상 변경도 국제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좋든 싫든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오케이 해줘가지고 한일합방 돼버린 거고, 조선이 일본에서, 한반도가 일본에서 벗어나게 된 거 어떻게 됐다? 원폭 두 방 맞고 그냥 손 털은 것 아닙니까? 미국이 한일합방 오케이 좋다라고 해줬던 영미 세력이 일본한테 원폭 떨가버리면서 끝나버린 거죠. 국제정치적 결과인 거죠. 좋든 싫든 그러한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그걸 갖다 싸그리 무시하고 소설을 쓰고 도대체 어쩌자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적절하게 다 판타지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자기적으로, 그리고 없는 거짓말로 지어내고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 겁니다. 끝없이 반복되어 들어가는 거죠. 예, 뭐 시간도 이렇게 쭉 지나가고 하니까 그냥 쭉쭉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뭐 또 그냥 질문 사항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요즘의 현상 상태니까 뭐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런 소동.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 이상이 다 무너지고 지금 모든 게 절반으로 다 꺾였다면서요. 지지도가 전 분야에 걸쳐서 총체적인 어떤 붕괴 상황인데 아직도 대깨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적폐청산의 핵심은 박정희 체제를 청산을 하는 거다. 저는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박정희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찬반 있을 수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절제된 비판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거다 생각이 드는데, 좀 건너뛰어서 그냥 자. 확 건너뛰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잘 보이십니까? 1971년도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진은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이제 장충단 유세, 장충단 공원 유세. 뭐 한국 사람들 걸핏하면 100만 사실 엄청나게 모이긴 했습니다. 뭐 대단한 장충단 공원 유세의 일부 대목입니다. 노란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 시대가 선군의 시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울산공업단지도 없었지만 우리가 선군의 시대라는 것은 비록 그 시대에는 무명배옷을 입고 산천지입니다. 산천지를 걸어 다녔지만 국가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었던 것이요. 무명배옷, 고속도로 없고 무명배옷에 산천지 걸어 다니고 공업단지 없고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바로 답 나옵니다. 아니요. 가장 빨리 답하는 사람이 국민학생이죠. 아니요라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내용은, 이 연설의 내용, 장충단 공원 연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유명한 연설이 장충단 공원 연설인데 DJ의 공식 연설 문집 속에는 이게 없습니다. 장문회가 재정돈에 가서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빠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냐 아니냐? 저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녹취록 있습니다. 녹취록 쭉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으면은 소위 민주정권 1기죠. 문재인의 표현을 빌자라면은 민주정권 1기 김대중 나중에 대통령 돼서 그게 1기라면서요. 노무현이 2기고 자기가 3기라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입장이었고. 이런 식의 노선이었으면 가상에서 71년도에 이 사람이 당선이 되었으면 노선으로는 대중경제론이 관철이 되었으면 울산공업단지 없는 거죠. 포항제철 없는 겁니다. 무명배옷 입고 성군의 시대를 살게 됐겠죠. 그게 성군의 시대라고. 저 노선이 가장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 중화공업대국 대한민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성군의 시대는 저런 거라면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정희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유신에 대해서 유감을 품고 독재가 어떻고 저떻고 할 수 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을 악마화시켜서 욕을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왜 파렴치하냐? 그럼 천벌받는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가 만들어준 돈은 누리겠지만 그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침을 뱉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침을 팍팍 뱉으려면 돈을 누리는 것도 안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기꺼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절대로 경부고속도로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석유화학 제품 쓰지도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철강 제품들도 쓰지도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들. 무명 배옷 입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산다 그러면서 욕한다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허위의식들,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특정 이 정치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어떤 저는 이제 좌당 우당 간에 또 우파를 자임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발견을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정치를 다 정당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리지 말고, 돈을 누리지 말고, 아버지가 고생을 해가지고 돈 벌어온 것은 막 닦아 쓰면서 아버지가 돈 벌면서 뭐 어쨌다라는 거, 모진짓도 했다, 그 욕을 팍팍 해댄다. 돈은 쓰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얘기를 하고, 박정희 체제를 청산하는 게 적폐청산이다. 유신세대. 그리고 386 세대. 본격적인, 그러니까 대중적이라기보다도 쫙 이제 등장해가지고, 좌익 세력들, 완전히 노골적인 좌익 세력화 돼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이렇게 됐던 부분들 굳어지고 해가지고 쭉 지금 행세라고 하는 유신세대부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제압이 많이 돼 들어갔었죠. 4.19 직후에 그랬었고 6.3 때도 그랬었고 뭐 인혁당, 통역당, 해방전선, 난민전 이런 사건들이 쭉 있고 했었지만 그대로 어떤 규모 있게 뭐가 형성이 돼 가지고 자리 잡고 행세를 하는 뭐 쉽게 말해서 이해찬 뭐 이런 데서는 다 유신세대 사람이죠. 그리고 386 세대가 있고 다 좌익들인데 저는 민주도 좋고 뭐도 좋고 다 내세우고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못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런 문제예요. 유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386 세대 다 마찬가지인데 소위 한강의 기적의 그 열매를 맛보고 그 수혜를 누리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들 아닙니까?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쌍욕은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그렇게 욕을 해대고 그러면서 짐짓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렇게 돼버리면서 사실은 이런 어떤 차분하게 냉철하게 자기도 점검을 해보면서 사태를 직시를 하고 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는 내면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위선에 빠지게 되고 좌익적인 어떤 그러니까 자기화된 일종의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는 방식으로 자기화된 정의의 설정 그런 구호라는 부분들은 바로 인간의 내면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정권에 좌익적인 주장을 내걸고 이렇게 쭉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조희연이라는 사람 보면은 참 쌍욕이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모두가 턱목고를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제분은 그랬죠. 저 사람들이 자기 자식 아이들을 턱목고 이렇게 안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참 넌센스는 이석기조차도 자기 아이를 미국에 유학시켰죠. 임종석이 마찬가지고 이런 겁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대깨무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접하고 그러는데 대가리가 깨져도 좋다고 하니 뭐 그런 겁니다. 이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허위와 기만의 체제라는 부분들이 보편적인 좌익들의 그런 모습, 우리 자신이 역사 속에서 갖게 되는 그런 속성들, 모습들, 이게 지금 키메라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괴물처럼 결합해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그 원비호의 부모죠. 모친이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북한을 암이다 이렇게 캔서 암이다라고 표현해요. 암은 악성 종양은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상암동의 박정희 재단
거기 이제 갔다 왔었는데 거기 강의를 하는 사이에 미사일을 나중에 기사를 보면서 또 웃었는데 처음에 군에서 미사일 발사라고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호통이 떨어졌다면서요. 미사일이 아니라 뭐 발사체 이렇게 정정을 하라고. 왜 저럴까요? 무엇이 있는 걸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가장 최악의, 지구상 최악의 어떤 김정은 위임맞이 뭐 이런 거 있었죠.